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자식한테 전화했는데 신호만 가고 안 받습니다. 1시간 지나고 2시간 지나고 결국 저녁 때쯤 문자 하나가 옵니다. 바빴어. 나중에 전화할게. 그 짧은 문자 한 줄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적 있으신 분? 아마 한두 분이 아니실 겁니다. 평생을 바쳤습니다. 내 밥은 굶어도 자식 밥은 챙겼고 내 옷은 안 사도 자식 옷은 사줬습니다. 아플 때 병원비가 부담돼도 자식 학원비는 어떻게든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렇게 키워놓은 자식이 어느 날부터 남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명절에 잠깐 들렀다 바쁘다고 가버리는 뒷모습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저 아이한테 뭐였을까? 오늘 저는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결국 자식은 손님이라는 것. 이 말이 처음에는 서운하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어보시면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5가지를 마음에 담으시면 60대 이후의 삶이 정말로 달라집니다. 서운함 대신 당당함이 찾아오고 외로움 대신 자유가 찾아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식은 내 소유가 아니라 잠시 머물다 가는 손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봄이 되면 제비가 찾아옵니다. 처마 밑에 둥지를 틀고 새끼를 낳고 정성껏 먹이를 물어다 줍니다. 그런데 가을이 되면 어떻습니까? 새끼 제비들은 하나둘 날개를 펴고 하늘로 날아갑니다. 어미 제비가 아무리 붙잡으려 해도 소용없습니다. 그게 자연의 순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나서 20여 년 우리 품에서 자라다가 어느 순간 자기 삶을 향해 날아갑니다. 취직을 하고 결혼을 하고 자기만의 가정을 꾸립니다. 그 과정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건데 우리는 자꾸 붙잡으려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낳았으니까, 내가 키웠으니까, 내 자식이니까. 이 3가지 생각이 우리를 괴롭히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르신 한 분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72세 되신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아들 2을 키우셨는데 정말 온 힘을 다해 키우셨어요. 큰아들은 서울에서 직장 다니고 작은 아들은 외국에 나가 있습니다. 이 할머니가 매일 하시는 일이 뭐냐면 아침마다 큰아들한테 전화하는 겁니다. 밥은 먹었니? 어제 늦게 들어간 거 아니니? 애들은 잘 있니? 처음에는 아들도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전화를 점점 안 받기 시작합니다. 할머니는 속이 상해서 울고 아들은 부담스러워서 더 멀어지고 악순환이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한테 어느 날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복지관에서 상담을 받게 되셨는데 상담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어머니 자식은 어머니 삶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예요. 어머니 삶의 주인공은 어머니 자신이십니다. 이 말 한마디가 이 할머니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때부터 할머니는 매일 하던 전화를 일주일에 2번으로 줄이셨습니다. 대신 그 시간에 복지관에서 서예를 배우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손이 떨려서 글씨가 삐뚤빼뚤했는데 3달 정도 지나니까 제법 그럴듯한 작품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화를 줄였더니 오히려 아들이 먼저 전화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엄마 요즘 뭐 하세요? 서예 작품 사진 좀 보내주세요. 관계가 되살아난 거예요. 이게 바로 손님의 지혜입니다. 우리 집에 귀한 손님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반갑게 맞이하고 좋은 음식 대접하고 편하게 쉬다 가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손님을 붙잡고 가지 말라고 매달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손님에게는 손님의 삶이 있으니까요. 자식도 똑같습니다. 우리 삶에 잠시 머물다 가는 귀한 손님. 그렇게 생각하면 서운함이 줄어듭니다. 오히려 함께했던 시간이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사실 이건 동양의 오래된 지혜이기도 합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식 농사는 씨 뿌리고 물 주는 데까지가 부모의 몫이고 열매는 하늘의 몫이라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 키우는 것까지입니다. 그 이후에 어떤 삶을 사느냐는 자식의 몫입니다. 이걸 인정하는 순간 마음이 편해집니다. 여러분, 나무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가을이 되면 나무는 잎을 떨어뜨립니다. 잎이 떨어진 나무가 슬퍼 보이시나요? 아닙니다.
그 나무는 겨울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잎을 보내야 다음 봄에 새 잎이 돋아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을 보내야 내 삶에 새로운 봄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손님이라고 해서 관계를 끊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적절한 거리를 두라는 겁니다. 너무 가까우면 서로 숨이 막히고 너무 멀면 정이 식습니다. 딱 좋은 거리. 그게 바로 손님과 주인의 거리입니다. 이 거리를 찾는 게 60대 이후 가장 중요한 숙제 중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두 번째가 사실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마음고생을 하십니다. 두 번째, 기대를 내려놓으면 오히려 관계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씀 하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너한테 얼마나 해줬는데 이 한마디, 이 말 한 번이라도 하신 적 있는 분 솔직히 꽤 많으실 겁니다. 저도 이해합니다. 진짜 많이 해주셨으니까요. 등록금 대주고 결혼자금 보태주고 손주 봐주고 용돈까지 보태주고 그런데 돌아오는 건 명절 때 잠깐 얼굴 비추는 것뿐인 것 같으니 서운할 수밖에요. 그런데 한 발짝 물러서서 생각해보면 이 서운함의 뿌리가 보입니다. 바로 기대입니다.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 자식도 이만큼 해줘야 한다는 기대. 이게 우리를 괴롭히는 진짜 원인입니다.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어떤 어머니가 딸한테 김장김치를 담가서 보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배추 절이고 양념 만들고 꼬박 이틀을 매달렸습니다. 택배로 보내면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대합니다. 우리 딸이 고맙다고 전화하겠지, 맛있다고 할 테지. 그런데 딸한테서 연락이 옵니다. 엄마, 김치 왔는데 냉장고에 자리가 없어서 좀 나눠줘도 돼. 이 한마디에 어머니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딸이 잘못한 게 아닙니다. 딸은 그냥 현실적인 이야기를 한 것뿐이에요. 문제는 어머니의 기대였습니다. 김치를 보내면서 감사와 감동을 기대한 거예요. 만약 어머니가 아무런 기대 없이 그냥 딸이 맛있게 먹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만 보냈다면 딸의 그 말이 서운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기대의 역설이라고 합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고 기대가 없으면 받는 모든 것이 감사가 됩니다. 우리가 자식한테 뭔가를 해줄 때 보상을 기대하는 순간 그건 사랑이 아니라 거래가 됩니다. 내가 이만큼 투자했으니 이만큼 돌려받아야 한다는 거래. 그런데 자식은 이 거래에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자식 입장에서는 부모가 해준 게 당연한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태어났을 때부터 있었던 환경인 거예요. 물고기가 물의 고마움을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떠오르는 장면이 있으신가요? 자식한테 서운했던 그 순간, 그때 내가 기대했던 게 뭐였는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전화 한 통이었을 수도 있고, 따뜻한 말 한마디였을 수도 있고, 명절에 하루만 더 있어 달라는 것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아서 마음이 아팠던 거 맞으시죠? 그런데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기대를 내려놓은 부모들한테 오히려 자식들이 더 가까이 옵니다. 왜 그럴까요? 부담이 없어지니까요. 부모를 만날 때마다 눈치 보지 않아도 되니까 오히려 편하게 다가오는 겁니다. 제가 아는 또 다른 어르신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68세 아버지 한 분이 계셨습니다.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 아들이 결혼하고 나서부터 거의 연락이 없었습니다. 명절에도 며느리 쪽 가족 모임에 가느라 잘 안 오고 아버지 생신도 가끔 잊어버렸습니다. 이 아버지가 처음에는 화가 많이 나셨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부족했나 이런 생각에 잠도 잘 못 주무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산책을 하다가 공원 벤치에 앉아서 하늘을 올려다보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나도 젊었을 때 우리 아버지한테 이랬구나. 나도 바쁘다는 핑계로 아버지 전화 못 받고 명절에 형한테 맡기고 내 갈 길만 갔었구나. 그 순간 아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미워했던 마음이 슬며시 풀렸습니다. 그때부터 이 아버지는 아들한테 기대하는 걸 멈추셨습니다. 전화 안 와도 괜찮아, 바쁘겠지. 명절에 안 와도 괜찮아, 며느리 쪽도 챙겨야지. 그렇게 마음을 비우니까 신기하게 아들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같이 밥 먹고 싶어서요. 이 한마디에 그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릅니다. 기대를 내려놓으니까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물론 모든 경우에 이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기대를 내려놓았는데도 자식이 안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기대를 내려놓은 순간 이미 내 마음이 편해졌으니까요. 상대가 어떻게 하든 내 마음의 평화는 내가 지키는 겁니다. 이게 진짜 어른의 힘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주는 것이지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해가 비추는 건 누가 고맙다고 해서가 아닙니다. 그냥 비추는 게 해의 본성이니까요. 우리의 사랑도 그래야 합니다. 자식한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해주되 돌려받을 생각은 하지 마세요. 그게 진짜 사랑이고 그게 내 마음을 지키는 길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두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기대를 내려놓으면 관계가 살아난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하신 게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자식한테 기대지 않으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건가? 바로 이 이야기가 세 번째입니다. 이 세 번째가 오늘 내용 중에 가장 실질적이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세 번째, 자식 앞에서 당당한 부모가 되는 법입니다.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식한테 당당하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돈이 많으면 당당한 걸까요? 건강하면 당당한 걸까요? 물론 그런 것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진짜 당당함은 거기서 오는 게 아닙니다. 내 삶의 주인으로 서 있을 때 진짜 당당함이 나옵니다. 제가 주변에서 보면 크게 두 부류의 어르신이 계십니다. 한쪽은 자식한테 모든 걸 의지하시는 분들입니다. 아프면 자식한테 전화하고, 심심하면 자식한테 전화하고, 결정할 일이 있으면 자식한테 물어봅니다. 이런 분들의 자식은 어떤가요? 솔직히 좀 부담스러워합니다. 부모 전화가 오면 한숨부터 나옵니다. 또 무슨 일이지 하고요. 반대로 다른 쪽은 자기 생활이 있는 분들입니다. 아침에 운동하고 친구들 만나고 배우고 싶은 거 배우고 가끔 여행도 다닙니다. 이런 분들의 자식은 어떤가요? 오히려 부모가 궁금해집니다. 엄마 요즘 뭐 하세요? 아빠 어디 다녀오셨어요?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의 삶이 풍요로워 보이니까 부모가 멋있어 보이는 겁니다. 여기서 당당한 부모가 되기 위한 핵심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건강을 지키는 겁니다. 건강이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집니다. 당당함도 사라지고 자존감도 사라지고 자식한테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매일 30분 걷기, 이것만 해도 달라집니다. 무릎이 아프신 분은 천천히 걸으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매일 꾸준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기검진 꼭 받으세요. 1년에 한 번 건강검진 받는 게 자식한테 짐 안 지우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둘째, 경제적으로 최소한의 독립을 유지하는 겁니다. 큰 돈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매달 내 용돈은 내가 해결할 수 있을 정도면 됩니다. 국민연금이든 기초연금이든 작은 일거리든 뭐가 됐든 내 손으로 벌어서 커피 한 잔 사 마실 수 있으면 됩니다. 그 커피 한 잔의 자유가 엄청난 겁니다. 자식한테 손 벌리지 않아도 되는 그 자유, 이게 당당함의 시작입니다. 셋째, 자기만의 세계를 갖는 겁니다. 취미가 됐든 봉사활동이 됐든 친구 모임이 됐든 나만의 영역이 있어야 합니다. 자식 걱정만 하면서 하루를 보내면 그게 자식한테도 부담이 됩니다. 반대로 엄마가 요즘 서예, 작품 전시회 준비하느라 바빠 이러면 자식이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우리 엄마 멋있다 이렇게 느끼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어르신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분이 있습니다. 75 세 할아버지인데 유튜브를 하고 계셨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어려워하는 유튜브를 75세에 시작하신 거예요. 손주가 옆에서 촬영 도와주고 편집하는 건 근처 도서관 컴퓨터 교실에서 배우셨다고 합니다. 구독자가 많은 건 아니었지만 매일 활기차게 사셨습니다. 오늘은 무슨 영상을 찍을까 고민하고 댓글 하나하나 읽으면서 행복해 하셨습니다. 그 할아버지의 아들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유튜브 시작하시고 나서 진짜 달라지셨어요. 예전에는 만날 때마다 잔소리하시고 서운하다는 이야기만 하셨는데 지금은 만나면 자기 영상 이야기만 신나게 하세요. 그게 훨씬 좋아요. 같이 있는 시간이 즐거워졌어요. 이게 당당한 부모의 힘입니다. 당당하다는 건 완벽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프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돈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내 삶을 내가 꾸려가겠다는 의지. 그게 당당함입니다. 자식이 도와주면 고맙게 받되 자식이 도와주지 않아도 내가 내 길을 간다는 마음. 이 마음이 서면 자식 앞에서 주눅들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런 생각 드시는 분 계신가요? 그래도 나는 자식한테 잘 못한 게 있어서 당당할 수가 없어.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에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완벽하지 않으셨고 우리도 완벽하지 않았고 우리 자식도 완벽한 부모가 되지 못할 겁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최선을 다했으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걸로 최선을 용서하세요. 그 용서가 당당함의 첫걸음입니다. 자, 여기까지 세 번째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자식은 떠나보낼 준비가 됐는데 정작 옆에 있는 사람은 안 보이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바로 배우자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가 바로 이겁니다. 네 번째, 부부 관계가 자식보다 먼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자식은 손님이지만 배우자는 평생의 동업자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30년 넘게 같이 살면서 배우자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대화라고는 밥 먹었어. 어디가? 그냥. 이게 전부인 부부가 정말 많습니다. 재미있는 통계가 하나 있습니다. 황혼, 이혼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후 이혼이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자식 키울 때는 공통 목표가 있었습니다. 아이들 잘 키우자, 공부 잘 시키자, 좋은데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자. 이 공동 목표가 부부를 하나로 묶어줬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다 떠나고 나면 갑자기 둘만 남습니다. 서로 마주 보는데 할 말이 없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깨닫습니다. 아, 우리 부부 사이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구나. 제가 아는 부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결혼한 지 35년 된 부부였습니다. 남편은 평생 회사 다니면서 돈 벌었고 아내는 집에서 아이 셋을 키웠습니다. 막내까지 시집 보내고 나니까 집이 조용해졌습니다. 처음 며칠은 좋았습니다. 드디어 우리도 쉴 수 있구나.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니까 답답해지기 시작합니다. 남편은 매일 거실에서 텔레비전만 보고 아내는 부엌에서 혼자 밥하고 대화가 없습니다. 같은 집에 사는데 각방을 쓰는 것 같은 느낌. 아내가 먼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않아. 같이 뭐라도 하자. 그런데 남편이 뭐라고 했냐면 뭘 해, 이 나이에. 이 한마디에 아내가 얼마나 서운했겠습니까? 그때부터 부부 사이에 냉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불만만 쌓이고 짜증만 늘어나고 급기야 이혼이라는 단어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 부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친구 소개로 부부 상담을 받게 됐는데 상담사가 이런 과제를 내줬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함께 밖에서 밥 먹기. 그것도 자식 이야기는 하지 말고 오직 둘만의 이야기를 하기.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식당에 마주 앉았는데 진짜 할 말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상담사가 알려준 대로 서로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이 요즘 가장 하고 싶은 게 뭐야? 남편이 뜻밖의 대답을 했습니다. 사실 나 낚시 다시 하고 싶었어. 젊었을 때 좋아했는데 바빠서 못했거든. 아내가 놀랐습니다. 35년을 같이 살았는데 남편이 낚시를 좋아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다는 겁니다. 그만큼 서로에게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 뒤로 이 부부는 함께 낚시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처음에는 벌레 만지기도 싫어했는데 남편이 신나서 물고기 잡는 모습을 보니까 기분이 좋아지더랍니다. 낚시터까지 가는 차 안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대화도 늘었고요. 1년쯤 지나니까 이 부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자식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여러분, 부부관계를 회복하는 건 거창한 게 아닙니다. 아침에 눈 뜨면 잘 잤어 한마디 하는 겁니다. 밥 먹으면서 이거 맛있다 한마디 하는 겁니다. 산책하자고 손 내미는 겁니다. 이렇게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특히 남성분들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많은 남자 어르신들이 퇴직하고 나면 집에서 갈 곳이 없어지십니다. 회사에서는 부장이었고 팀장이었는데 집에서는 그냥 거실 소파에 앉아있는 사람이 됩니다. 아내한테 밥 차려달라,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하면서 아내를 힘들게 합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집에서도 내 일은 내가 해야 합니다. 설거지도 해보고 빨래도 해보고 요리도 배워보세요. 아내가 놀랄 겁니다. 우리 남편이 왜 이러지 하면서도 속으로는 기뻐할 겁니다. 그리고 가끔은 고맙다고 말씀하세요. 여보, 고생 많았어. 이 한마디가 30년치 꽃다발보다 낫습니다. 여성분들께도 한 말씀 드립니다. 남편이 퇴직하고 집에 하루 종일 있으면 답답하실 수 있습니다. 내 공간에 갑자기 큰 사람이 들어와서 이것저것 간섭하는 것 같은 느낌 이해합니다. 하지만 남편도 지금 혼란스러운 겁니다. 평생 회사에서 역할이 있었는데 갑자기 아무 역할도 없어졌으니까요. 좀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같이 할 수 있는 걸 찾아보세요. 부부가 함께 성장하면 그 어떤 관계보다 단단해집니다. 자식은 손님이지만 배우자는 평생의 동반자입니다. 자식이 떠난 자리를 배우자로 채우세요. 그러면 외롭지 않습니다. 빈집에 둘이 앉아 있어도 옆에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5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5번째가 오늘 전체 내용의 핵심이자 결론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신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6번째, 나를 위한 삶을 시작하라. 지금이 가장 빠르다.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20대에는 취직하느라 바빴습니다. 30대에는 결혼하고 집 마련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40대에는 자식 키우고 교육시키느라 죽어라 뛰었습니다. 50대에는 자식 결혼시키고 노후 걱정하느라 한숨만 나왔습니다. 돌아보면 나를 위해 산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거의 없습니다. 항상 누군가를 위해 살았습니다. 부모를 위해, 자식을 위해, 가족을 위해. 그런데 이제 60이 넘었습니다. 자식도 다 컸고 은퇴도 했거나 곧 할 겁니다. 드디어 나를 위해 살 수 있는 시간이 온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나이에 뭘 해? 다 늙었는데 이제 와서 뭘 시작해? 이 말이 가장 위험합니다. 이 나이에 뭘 해? 이 한마디가 남은 인생 전체를 잡아먹습니다. 이 말 대신 이 나이에도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많아라고 바꿔보세요. 인생이 달라집니다. 실제 사례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 63세에 수영을 시작한 어머니가 계십니다. 평생 물을 무서워하셨던 분이에요. 수영장 근처도 안 가셨습니다. 그런데 무릎이 안 좋아지면서 의사가 수영을 권했습니다. 처음에 물에 들어갔을 때 무서워서 강사팔을 놓지 못했답니다. 그런데 석 달이 지나니까 자유형을 하시더랍니다. 6개월이 지나니까 어르신 수영 대회에 나가셨습니다. 1년이 지나니까 매일 아침 수영장 가는 게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셨습니다. 그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물속에 들어가면 세상이 조용해져요. 그 조용함 속에서 나를 만나는 느낌이에요. 60년 넘게 살면서 처음으로 나를 위한 시간을 갖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정말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두 번째 사례, 71세의 그림을 시작한 아버지입니다. 평생 공장에서 기계를 다루시던 분이에요. 손이 거칠고 투박해서 붓을 잡는 게 어색하셨답니다. 그런데 동네 문화센터에서 수채화 교실이 열렸는데 시간이 남으니까 한번 가보자 하고 등록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색칠하는 것도 힘들었는데 선생님이 잘 가르쳐 주셔서 조금씩 재미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2년쯤 지나니까 이 아버지 그림이 동네 전시회에 걸렸습니다. 본인이 그린 그림이 액자에 넣어져서 벽에 걸려있는 걸 보면서 펑펑 우셨답니다. 70년 살면서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다고. 그 전시회에 아들, 딸, 손주들이 다 와서 할아버지 그림 앞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때 그 아버지 표정이 어땠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당당한 표정이었을 겁니다. 세 번째 사례, 67세에 봉사활동을 시작한 할머니입니다. 퇴직하고 나서 1년 정도를 집에서만 보내셨습니다. 텔레비전 보고 잠자고 밥 먹고 그러다 보니 우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을 안 만나니까 말하는 것도 서투르다 느끼셨답니다. 그런데 우연히 동네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 봉사를 알게 되셨습니다. 일주일에 3번 어르신들 대개 도시락을 배달하는 건데 시작하고 나서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봉사를 받는 어르신들이 손잡고 고맙다고 하시면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느끼게 되셨답니다. 자식한테 받지 못했던 그 감사와 인정을 봉사 현장에서 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새로운 걸 시작하는데 나이는 정말 상관없습니다. 유명한 화가 중에 늦깎이 화가들이 많습니다. 모세 할머니라고 불리는 화가는 78세에 본격적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서 101세까지 1600여 점의 작품을 남겼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생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다. 언제나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나이와 상관없이.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남은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입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하루 더 나이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고 싶은 게 있다면 오늘 시작하세요. 완벽하게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그런 날은 오지 않습니다. 그냥 시작하세요. 서투르고 어색해도 괜찮습니다. 시작한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요? 그러면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매일 아침 30분 산책하기.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걸으면서 하늘도 보고 나무도 보고 바람도 느끼고 그러다 보면 마음이 열립니다. 마음이 열리면 하고 싶은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글을 쓰고 싶어질 수도 있고 노래를 부르고 싶어질 수도 있고 어딘가 여행을 가고 싶어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남을 위한 삶에서 나를 위한 삶으로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평생 누군가를 위해 달려왔으니 이제는 나를 위해 달릴 차례입니다.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나를 먼저 채워야 남도 채울 수 있습니다. 물이 비어있는 주전자로는 차를 따를 수 없는 것처럼 나를 먼저 가득 채우셔야 합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5가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식은 내 소유가 아니라 잠시 머물다 가는 손님입니다. 붙잡지 말고 감사하게 보내세요. 둘째, 기대를 내려놓으면 관계가 살아납니다. 보상을 바라는 건 사랑이 아니라 거래입니다. 셋째, 자식 앞에서 당당한 부모가 되세요. 건강을 지키고 경제적 독립을 유지하고 나만의 세계를 만드세요. 넷째, 부부 관계가 자식보다 먼저입니다. 자식이 떠난 자리를 배우자와 함께 채우세요. 다섯째, 나를 위한 삶을 시작하세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빠릅니다. 여러분, 이 5가지를 마음에 담으시면 60대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서운함과 외로움 대신 감사와 자유가 찾아옵니다. 자식에게 매달리는 부모가 아니라 자식이 존경하는 부모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잘 사셨습니다. 최선을 다해 가족을 지켰고 최선을 다해 자식을 키웠습니다. 그 세월이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그 노력을 인정해 주세요. 남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요. 그리고 남은 시간은 온전히 여러분을 위해 쓰세요. 그게 가장 아름다운 노년의 시작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주변에 이 이야기가 필요한 분이 있다면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자식과 건강한 거리두기를 하면서도 따뜻한 관계를 유지하는 구체적인 대화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말을 해야 서로 상처받지 않는지 실제 사례를 가지고 자세히 풀어드릴 테니 꼭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명절에 자식들이 집에 오면 반가우시죠? 그런데 한 번만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며느리가 시계를 자꾸 보거나 사위가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지는 않았나요? 아들이 밥 먹자마자 우리 이제 가봐야 해 하면서 서둘러 나가지는 않았나요? 그때 마음이 어떠셨어요? 아마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나? 밥도 해주고 용돈도 줬는데 왜 빨리 가려고만 하지? 한 가지 여쭤볼게요. 혹시 자식들이 있는 동안 이런 말을 하시지는 않으셨나요? 너 요즘 왜 그렇게 살이 쪘어? 애를 그렇게 키우면 안 되지. 내가 해봐서 아는데 그건 아니야. 요즘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어. 이런 말 한두 마디쯤은 하셨을 수 있어요. 본인은 아무렇지 않게 한 말인데 그 말을 듣는 사람은 1시간이라도 빨리 이 자리를 벗어나고 싶어집니다. 봉투를 쥐어주지 않아도 자식들이 내 곁에 더 머물고 싶게 만드는 비밀이 있어요. 비싼 선물도 아니고 맛있는 밥상도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말 습관입니다. 놀라운 연구 결과가 하나 있어요. 성인 자녀들에게 물었습니다.
부모님 댁에 자주 가고 싶은 이유가 뭔가요? 일위가 뭐였을까요? 맛있는 음식도 아니고 편한 잠자리도 아니었어요. 부모님과 있으면 마음이 편하다. 이게 일위였습니다. 반대로 자주 가기 싫은 이유, 일위는 잔소리나 비판을 듣기 싫어서였어요. 결국 자식이 찾아오느냐 안 오느냐는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 말의 문제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남들이 우러러보는 어른의 3가지 말,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만 바꾸시면 자녀는 물론이고 친구, 이웃 모든 관계가 달라져요. 곱게 늙는 비밀은 피부 관리가 아니라 말 관리에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3가지 습관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이 이야기부터 들려드릴게요. 같은 동네에 사시는 두 분의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두 분 다 70대 중반이시고 경제적 형편도 비슷하고 건강 상태도 비슷해요. 그런데 한 분은 동네에서 존경을 받으시고 다른 한 분은 사람들이 슬쩍 피합니다. 뭐가 다를까요? 먼저 한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한 선생님은 목소리가 크시고 에너지가 넘치시는 분이에요. 사람을 만나면 할 말이 많으세요. 경로당에 가시면 이것저것 조언을 하시고 동네 소식을 다 꿰고 계십니다. 본인은 활발하게 사회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은 다릅니다. 한 선생님이 오시면 경로당 분위기가 살짝 긴장돼요. 왜냐하면 한 선생님이 꼭 누군가의 이야기를 꺼내시거든요. 아무개 아들이 또 사업에 실패했다며 아무개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대들었대. 본인은 대화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듣는 사람들은 다음에 내 이야기도 저렇게 하겠구나 하고 불안해하는 거예요.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아들이 오면 요즘 뭐하고 산이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나 때는 말이야까지. 아들은 아버지 집에 오면 면접 보는 기분이래요. 그래서 점점 발걸음이 뜸해졌습니다. 한 선생님은 그게 서운해서 또 아들한테 왜 안 오냐고 하시고 악순환이에요. 이번에는 오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오 선생님은 조용하신 분이에요. 경로당에 가셔도 말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다. 대신 다른 분들 이야기를 잘 들어주세요. 누가 이야기를 하면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이런 반응을 해주세요. 남의 이야기를 옮기시는 법이 없고 누구를 비판하시는 일도 거의 없어요. 오, 선생님이 경로당에 오시면 사람들이 옆자리에 앉으려고 해요. 이분 옆에 있으면 편하거든요. 잔소리 안 하시고 내 이야기 들어주시고 가끔 한마디 하시면 그게 다 격려와 위로예요. 자녀에게도 그러세요. 아들이 오면 잘 왔다, 밥 먹자, 이 2마디로 끝이에요. 아들 인생에 이래라 저래라 안 하시고 며느리에게도 잘하고 있다, 고생이 많다, 이런 말만 하세요. 아들 내외가 매달 찾아옵니다. 안 오면 오히려 자녀 쪽에서 먼저 전화해요. 아버지, 이번 주말에 가도 될까요? 두 분의 차이가 보이시나요? 성격의 차이가 아닙니다. 말 습관의 차이예요. 한 선생님은 본인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남의 이야기를 옮기시고 조언과 비판을 자주 하세요. 오, 선생님은 들어주시고 격려하시고 불필요한 말을 안 하세요. 어떤 어른이 되고 싶으신가요? 사람들이 피하는 어른과 사람들이 곁에 있고 싶어하는 어른, 그 차이를 만드는 건 재산도 외모도 학벌도 아닙니다. 오직 말 습관이에요. 지금부터 그 말 습관 3가지를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습관입니다. 말하는 입을 닫고 듣는 귀를 열어라. 한마디로 경청입니다. 이건 3가지 습관 중에서 가장 기본이면서 가장 효과가 큰 습관이에요. 여러분, 대화할 때 내가 말하는 시간과 상대방이 말하는 시간 중에 어느 쪽이 더 긴가요?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의 경우 내가 더 많이 말하고 있을 거예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경험이 많으니까 할 말이 많아지거든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시작하면 그거 하면서 중간에 끊고 내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내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M4 자기 이야기를 하면 어떤 기분이겠어요? 내 말은 중요하지 않구나. 이 사람은 내 이야기에 관심이 없구나.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대화는 캐치볼과 같아요. 공을 주고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쪽에서 공만 계속 던지면 캐치볼이 안 되죠. 상대방이 공을 던질 때는 받아야 합니다. 받고 나서 내가 던지고, 이 주고받기가 대화예요.
내가 계속 던지기만 하면 상대방은 벽한테 공 맞는 기분이 됩니다. 경청이 왜 중요한지 심리학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이건 본능이에요. 내 말에 귀 기울여주는 사람 앞에서 우리는 존중받는다고 느끼고 안전하다고 느끼고 이 사람과 더 이야기하고 싶다고 느끼게 됩니다. 반대로 내 말을 안 듣고 자기 말만 하는 사람 앞에서는 빨리 이 대화를 끝내고 싶다고 느끼게 돼요. 자녀와의 관계에서 이게 특히 중요합니다. 아들이나 딸이 뭔가 이야기를 꺼냈을 때 부모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다음에 또 이야기할지 말지가 결정돼요. 부모가 잘 들어주면 다음에도 이야기합니다. 부모가 중간에 끊고 잔소리를 하면 다음부터는 입을 다물어요. 그리고 입을 다문 자녀는 점점 멀어집니다. 경청을 잘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상대방이 말할 때 끝까지 들으세요. 중간에 끊지 마세요. 그거 나도 알아. 이런 말로 끊지 마시고 상대방이 마침표를 찍을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이게 가장 기본이면서 가장 어려운 거예요. 특히 상대방이 틀린 말을 하고 있다고 느껴질 때도 일단 끝까지 들으세요. 교정은 다 들은 후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둘째, 듣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세요. 고개를 끄덕이거나 응, 그래, 그랬구나 같은 짧은 반응을 해주세요. 이게 있으면 상대방은 이 사람이 내 말을 잘 듣고 있구나 하고 안심하면서 더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멍하니 쳐다보기만 하면 듣고 있는 건지 아닌 건지 상대방이 불안해집니다. 셋째, 다 듣고 나서 상대방의 감정을 먼저 인정해 주세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상대방이 힘든 이야기를 했으면 그거 네 잘못이야가 아니라 그래서 많이 힘들었겠다가 먼저 나와야 합니다. 상대방이 기쁜 이야기를 했으면 그런 건 당연한 거지가 아니라 와, 정말 대단하다, 잘했다가 먼저 나와야 해요. 감정을 인정받으면 사람은 마음을 엽니다. 넷째 조언은 상대방이 요청할 때만 하세요. 이건 이전 영상에서도 강조했던 건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물어보면 그때 조심스럽게 내 생각을 말하시면 됩니다. 안 물어봤는데 내가 먼저 조언을 하면 그건 조언이 아니라 잔소리가 돼요. 실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아들이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경청하지 않는 대화는 이래요. 아들이 요즘 회사에서 좀 힘들어하면 아버지가 바로 힘든 게 어디 있어? 나 때는 더 힘들었어. 그냥 참고 다녀라. 이러면 아들은 속으로 아버지한테 말하는 게 아니었어 하고 후회합니다. 다음부터는 안 말해요. 경청하는 대화는 이래요. 아들이 요즘 회사에서 좀 힘들어하면 아버지가 그래? 어떤 일인데? 이렇게 물어봐 줍니다. 아들이 이야기를 하면 끝까지 듣고 그래 많이 힘들었겠다 하고 공감해 줍니다. 그리고 아들이 아버지는 이럴 때 어떻게 하셨어요? 하고 물어보면 그때 내 경험을 나눠줍니다. 같은 상황인데 대화의 방향이 완전히 다르죠. 첫 번째 경우에는 아들이 문을 닫고 두 번째 경우에는 아들이 문을 더 열어요. 차이를 만드는 건 딱 하나, 일단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입니다. 말하는 입보다 듣는 귀가 커질 때 여러분의 품격은 올라갑니다. 이걸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 습관입니다. 비판은 삼키고 칭찬은 구체적으로 뱉어라. 이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확 바꿔주는 마법 같은 습관이에요. 우리 세대에는 칭찬에 인색한 문화가 있었어요. 잘했어, 대단해, 이런 말을 잘 안 했잖아요. 오히려 잘하는 건 당연하고 못하면 혼내는 분위기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칭찬하는 게 어색하시고 오히려 지적하는 게 자연스러우신 분이 많아요. 그런데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젊었을 때 누군가에게 칭찬을 받은 기억이 있으시나요? 직장 상사가 이번에 잘했어 하고 한마디 했을 때 그 기분 기억나시나요? 친구가 너 정말 대단하다 했을 때 얼마나 뿌듯했는지 기억나시나요? 그 한마디가 며칠을 기분 좋게 만들었잖아요. 칭찬의 힘은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80이 되어도 칭찬받으면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칭찬을 해주는 사람 곁에 있고 싶어지는 것도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칭찬에도 기술이 있어요. 그냥 잘했어 라고 하면 진심이 안 느껴질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칭찬은 구체적인 칭찬이에요. 예를 들어볼게요. 며느리가 음식을 만들어 왔어요. 맛있다. 이것도 칭찬이긴 한데 좀 밋밋하죠. 이걸 이렇게 바꿔보세요.
이 갈비찜 간이 정말 딱 맞는다. 어떻게 이렇게 잘하니? 느낌이 확 다르죠? 뭐가 어떻게 좋은지를 구체적으로 말해주면 진심이 전달돼요. 손주가 그림을 보여줘요. 잘 그렸네. 이것도 나쁘지 않지만 이렇게 바꿔보세요. 어머, 이 나무에 빨간 열매를 달아놨네? 색깔 조합이 참 예쁘다. 할머니는 이런 생각을 못했을 텐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해주면 손주의 눈이 반짝거립니다. 할머니가 내 그림을 진짜로 봐줬구나 하고 느끼는 거예요. 반대로 비판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가능하면 하지 마세요. 정말로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비판은 삼키세요. 특히 자녀 내외나 손주에 대한 비판은 아끼고 또 아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정말 말해야 할 때가 있잖아요. 안전에 관한 문제라든가 건강에 관한 문제라든가. 이럴 때는 비판이 아니라 걱정의 형태로 바꿔서 말하세요. 예를 들어 아들이 건강 관리를 안 하는 것 같아요. 너 왜 맨날 라면만 먹어? 그러다 쓰러진다. 이렇게 말하면 비판이에요. 아들이 방어적이 됩니다. 이걸 이렇게 바꿔보세요. 아들아, 네가 바쁜 건 아는데 밥은 제때 챙겨 먹고 있는 거지? 엄마가 좀 걱정이 돼서. 같은 내용인데 받아들이는 느낌이 완전히 다르죠. 비판은 공격이지만 걱정은 사랑이에요. 칭찬과 비판에 관해서 아주 유명한 비율이 있어요. 심리학자들이 연구한 건데 관계가 건강하게 유지되려면 긍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말의 비율이 5대 1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비판 한 번 했으면 칭찬을 5번은 해야 균형이 맞는다는 거예요. 우리 대부분은 이 비율이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비판 5에 칭찬 하나. 이걸 뒤집어야 해요. 당장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세요. 하루에 한 번 누군가에게 구체적인 칭찬을 하는 겁니다. 배우자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손주에게, 친구에게, 누구든 좋아요. 오늘 입은 옷이 참 잘 어울린다. 네가 만든 반찬이 정말 맛있었어. 네 목소리를 들으니 기분이 좋아지네. 이런 작은 칭찬 하나가 관계를 바꿉니다. 비판은 짧게, 칭찬은 구체적으로. 이게 2번째 습관의 핵심입니다. 3번째 습관입니다. 거친 말과 불평 대신 고맙다, 미안하다를 입에 달아라. 이건 말의 품격에 관한 이야기예요. 같은 사람이라도 어떤 단어를 쓰느냐에 따라 풍기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주변에 만나면 기분 좋아지는 분이 계시죠? 그분이 어떤 말을 하시는지 떠올려 보세요. 아마 거친 말을 거의 안 하실 거예요. 대신 고마워 덕분이야, 미안해 같은 말을 자주 하실 겁니다. 반대로 만나면 기분이 가라앉는 분은 어떤 말을 하시나요? 불평, 불만, 험담, 한숨. 이런 것들이 대화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거예요. 말에는 향기가 있습니다. 좋은 말은 꽃향기처럼 주변을 편안하게 만들고 거친 말은 악취처럼 사람을 떠나게 만들어요. 여러분이 어떤 향기를 풍기고 싶으신가요?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바꿔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고맙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아끼지 마세요. 자녀가 전화하면 전화해줘서 고맙다. 며느리가 반찬을 보내주면 네 덕분에 맛있게 먹었다 고마워. 친구가 만나자고 하면 불러줘서 고마워. 나도 보고 싶었어. 많은 분들이 가까운 사이에 고맙다는 말을 잘 안 하세요. 가족이니까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당연한 건 세상에 없습니다. 자녀가 전화하는 것도 며느리가 반찬 보내주는 것도 전부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감사를 표현하면 상대방은 다음에도 하고 싶어집니다. 감사를 안 하면 점점 안 하게 되고요. 다음은 미안하다라는 말입니다. 나이가 들면 미안하다는 말이 어려워져요. 자존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왜 사과해야 해?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런 마음이 앞서거든요. 그런데 미안하다는 말은 약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강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자기 실수를 인정하는 건 용기가 필요한 일이에요. 그리고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가 깨지려던 관계를 살려놓기도 합니다. 자녀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는 건 특히 어려우시죠. 부모가 자식에게 미안해 이 말이 잘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한마디가 자녀에게는 엄청난 의미가 있어요. 부모도 완벽하지 않다는 걸 인정하는 것. 그게 자녀에게는 오히려 부모를 더 존경하게 만드는 계기가 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지난번에 내가 한 말이 좀 심했지? 미안하다. 이 한마디면 돼요. 긴 설명 필요 없습니다.
미안하다 이 세 글자가 만마디의 변명보다 강력합니다. 그리고 거친 말을 줄이세요. 우리 세대는 거친 표현에 익숙한 분이 많으세요. 험한 욕까지는 아니더라도 야, 이 멍청한 놈아, 쯧쯧 한심해, 이런 표현을 별 생각 없이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본인은 친근함의 표현이라고 생각하시지만 듣는 사람은 불쾌합니다. 특히 젊은 세대는 거친 말에 매우 민감해요. 시아버지가 농담처럼 이 바보야 한마디 했는데 사위가 충격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세대가 다르면 말의 수위 기준도 다르다는 걸 이해하셔야 합니다. 거친 말 대신 정갈한 말을 쓰세요. 뭐 이런 걸 다 사왔어. 낭비야 대신 잘 쓸게 고마워. 밥맛이 없네 대신 오늘은 내 입맛이 좀 까다롭나 봐. 왜 이렇게 늦었어? 대신 기다렸는데 잘 왔다. 말을 바꾸는 건 성격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표현을 바꾸는 거예요. 속마음은 같아도 어떤 단어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상대방이 받는 느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고맙다, 미안하다, 그리고 정갈한 표현. 이 세 가지가 여러분의 말에 향기를 입혀줍니다. 이게 세 번째 습관이에요. 자, 여기까지 세 가지 습관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경청, 칭찬, 정갈한 말. 이제 실전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도록 상황별 말 바꾸기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말 대신 저 말. 10가지 상황을 준비했어요. 상황 하나. 조언을 할 때. 내가 해봐서 아는데 그건 아냐. 이 말 대신 네 고민이 깊겠구나. 혹시 내 경험이 도움이 될까? 이렇게 바꿔보세요. 상대방의 감정을 먼저 인정하고 조언을 할지 말지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상황 둘. 부탁할 때. 나이 먹어 힘든데 이것 좀 해라. 이 말 대신 바쁘겠지만 시간 될 때 이것 좀 도와줄 수 있겠니? 이렇게 바꿔보세요. 명령이 아니라 부탁이 되고 상대방의 상황을 배려한다는 느낌을 줍니다. 상황 셋. 상대방이 뭔가를 했을 때 그건 당연한 거지. 뭘 그래 이 말 대신 아 그랬구나.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바꿔보세요. 당연하다고 넘기면 상대방의 노력이 무시당하는 느낌이에요. 상황 넷. 자녀가 선물을 사왔을 때 이런 거 왜 사왔어? 돈 아깝게. 이 말 대신 마음 쓴 거 고맙다 잘 쓸게. 이렇게 바꿔보세요. 선물을 거부하면 다음에는 안 사옵니다. 상황 다섯. 며느리나 사위의 음식이 입맛에 안 맞을 때 이게 무슨 맛이야? 간이 안 됐네. 이 말 대신 내가 입맛이 좀 까다로운 편인데 새로운 맛이라 신선하다. 이렇게 바꿔보세요. 직접적인 비판은 상처만 주고 해결은 안 됩니다. 상황 여섯. 손주가 공부를 안 할 때 맨날 게임만 하면 어떡해? 이 말 대신 게임도 재미있지? 그런데 할머니한테 요즘 뭐 배우는지도 좀 알려줘. 이렇게 바꿔보세요. 비난보다는 관심을 보이면 아이가 마음을 열어요. 상황 일곱. 친구가 자식 자랑을 할 때 자기 자식만 잘난 줄 아나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더라도 겉으로는 정말 잘 키웠다. 대단해 이렇게 말해주세요. 남의 기쁨에 함께 기뻐해주는 것도 품격입니다. 상황 여덟. 누군가 실수를 했을 때 그것 봐 내가 뭘 했어. 이 말 대신 누구나 그럴 수 있지. 다음에 잘하면 되지. 이렇게 바꿔보세요. 실수한 사람은 이미 충분히 자책하고 있어요. 거기에 비판을 얹으면 관계만 나빠집니다. 상황 아홉. 자녀가 오랜만에 왔을 때 왜 이제 왔어? 얼마 만에 얼굴을 보여주는 거야. 이 말 대신 와줘서 고맙다 보고 싶었어. 이렇게 바꿔보세요. 원망으로 맞이하면 다음에 안 오고 반가움으로 맞이하면 또 오고 싶어져요. 상황 열. 일상적인 감사 표현. 아무 말도 안 하는 것 대신 오늘 하루도 고생했어. 항상 고마워. 이렇게 말해보세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이런 말이 필요합니다. 당연한 사이에서 나오는 감사가 가장 따뜻한 감사예요. 이 10가지를 한꺼번에 다 바꾸실 필요 없어요. 오늘 하나만 골라서 실천해보세요. 내일 또 하나. 이렇게 하나씩 바꾸다 보면 한 달 후에는 여러분의 대화가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실제로 말 습관을 바꾸신 분들에게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변화, 자녀가 더 자주 찾아옵니다. 이건 거의 모든 분이 경험하시는 변화예요. 잔소리가 줄고 칭찬이 늘어나면 자녀 내외가 부모님 집에 오는 걸 부담스러워하지 않게 됩니다. 아버지, 어머니 집에 가면 마음이 편해 이런 느낌을 갖게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발걸음이 잦아집니다. 두 번째 변화. 배우자와의 관계가 좋아집니다. 오랜 부부일수록 서로에게 말이 거칠어지기 쉽잖아요. 그런데 고맙다, 미안하다 이 말을 의식적으로 쓰기 시작하면 분위기가 달라져요.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상대방이 변하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할아버지가 요즘 왜 이렇게 말이 부드러워졌어?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면 성공입니다. 세 번째 변화. 모임에서 인기가 올라갑니다. 잘 들어주고 칭찬 잘하고 부정적인 말 안 하는 분 옆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저분 옆에 있으면 기분이 좋아져. 이런 평을 듣게 돼요. 이건 외모나 재산으로 얻을 수 없는 인기예요. 오직 말 습관으로만 만들 수 있는 매력입니다. 네 번째 변화. 본인 스스로가 편해집니다. 남을 비판하고 불평을 하면 자기 자신도 에너지가 소모돼요. 부정적인 말을 줄이면 내 마음도 가벼워집니다. 하루가 끝날 때 오늘 하루 별로 안 좋은 말 안 했다는 뿌듯함이 생기고 그게 작은 행복이 돼요. 다섯 번째, 변화. 존경받는 어른이 됩니다. 주변에서 참 격이 다른 분이다. 저런 어른이 되고 싶다.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이건 평생에 걸쳐 쌓은 경력이나 재산보다 더 값진 평가예요. 말 습관 하나를 바꿨을 뿐인데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긴 시간 함께 해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드릴게요. 남들이 우러러보는 어른의 세 가지 말 습관. 첫째, 말하는 입을 닫고 듣는 귀를 열어라. 경청은 모든 좋은 관계의 시작입니다. 둘째, 비판은 삼키고 칭찬은 구체적으로 뱉어라. 칭찬 한마디가 비판 10마디보다 강합니다. 셋째, 거친 말 대신 고맙다, 미안하다를 입에 달아라. 말에 향기를 입히세요. 여러분, 곱게 늙는다는 건 외모의 문제가 아닙니다. 말의 향기 문제입니다. 같은 70이라도 어떤 분은 꽃향기가 나고 어떤 분은 잡초 냄새가 나요. 그 차이를 만드는 건 주름의 깊이가 아니라 말의 깊이입니다. 오늘부터 딱 하나만 실천해 보세요. 하루에 한 번 진심으로 고맙다라고 말하는 것. 이것 하나로 충분합니다. 이 작은 습관이 쌓이면 여러분은 어느새 모두가 곁에 있고 싶어하는 향기로운 어른이 되어 계실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나이 들어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습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말 습관에 이어 행동 습관까지 바꾸시면 여러분의 노후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오늘도 건강하시고 향기로운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만약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를 미리 읽어볼 수 있다면 우리는 오늘을 어떻게 살게 될까요? 내일이 아니라 오늘, 다음 달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을요. 호주에 브로니 웨어라는 간호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수년간 임종을 앞둔 환자들을 돌보는 일을 하셨어요. 생애 마지막 몇 주를 함께 보내면서 환자들의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셨어요. 남자든 여자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교수든 농부든 직업이나 재산에 상관없이 사람들이 마지막에 후회하는 것이 거의 같았다는 겁니다. 브로니 웨어는 이 내용을 책으로 정리했어요. 그 책에는 사람들이 죽기 전에 가장 많이 후회하는 5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 5가지를 읽고 나면 인생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갑자기 눈부시게 소중하게 느껴지기 시작해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그 5가지 후회를 하나하나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이 후회들을 우리는 아직 피할 수 있다는 것.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살아있으니까요. 숨을 쉬고 있는 오늘이 바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영상은 좀 길 수 있어요. 하지만 끝까지 들어주시면 여러분의 남은 날들이 달라질 거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5가지 후회를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이 질문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사람들은 마지막 순간에야 비로소 깨닫는 걸까? 살아있는 동안에는 왜 모르는 걸까?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맑은 날에 별이 보이시나요? 안 보이죠? 별은 항상 하늘에 있어요. 낮에도, 밤에도. 하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건 밤이 되어야 해요. 주변이 어두워져야 비로소 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인생의 소중한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평소에는 너무 밝아서 안 보여요. 건강도, 가족도, 친구도, 자유도 다 있으니까 소중한 줄 모릅니다. 그런데 인생이 저물어가는 시기가 되면 주변이 조용해지면서 그제야 별처럼 소중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임종을 앞둔 분들의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 며칠 동안은 사회적 지위도, 재산도, 명예도 전부 의미가 없어진대요. 회사에서 무슨 직함이었는지, 통장에 얼마가 있는지, 집이 얼마짜리인지 이런 것들이 전혀 중요하지 않게 된다고요. 대신 아주 단순한 것들이 떠오른다고 합니다. 가족의 얼굴, 오래된 친구의 웃음소리, 봄날에 느꼈던 따뜻한 바람, 아이가 처음 걸었던 날의 기쁨, 이런 것들이요. 결국 인생의 마지막에서 사람들이 돌아보는 건 무엇을 가졌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살았는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돌아보면서 후회를 합니다. 다르게 살 수 있었는데,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이 후회를 우리가 미리 안다면 어떨까요? 마지막 순간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안다면? 그러면 우리는 남은 날들을 다르게 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가 중요한 겁니다. 지금부터 5가지 후회를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후회입니다. 남의 시선에 갇혀 나답게 살지 못한 것. 브로니 웨어가 기록한 5가지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꼽은 첫 번째 후회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기대하는 삶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솔직한 삶을 살 용기를 냈더라면. 이 말이 가슴에 와닿으시나요? 우리 대부분은 평생을 남의 시선 속에서 살아왔어요. 어릴 때는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공부했고,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원하는 모범생이 되려 했고, 직장에서는 상사가 원하는 직원이 되려 했고, 결혼에서는 좋은 남편, 좋은 아내가 되려 했고, 자녀가 생기면 좋은 부모가 되려 했습니다. 이 모든 역할 속에서 정작 나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무대에서 배우가 연기를 합니다. 관객이 박수를 치면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더 열심히 연기합니다. 그런데 커튼콜이 끝나고 분장을 지우고 무대 뒤에 혼자 앉았을 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평생 다른 사람의 대본을 연기했구나. 내 대본은 한 번도 써본 적이 없구나. 우리는 타인의 박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느라 내 마음의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남들이 좋다고 하는 직업을 선택하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결혼을 하고, 남들이 인정하는 방식으로 살아왔어요.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내가 정말 원하는 건 뭐였는지 한 번도 진지하게 물어보지 못한 거예요. 실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브로니 웨어가 돌본 환자 중에 한 남성분이 계셨어요. 평생 은행에서 일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직업이었대요. 본인은 어릴 때부터 음악을 좋아했어요. 기타를 치는 게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음악은 밥이 안 된다고 하셔서 포기하고 은행에 들어갔어요. 35년을 일하고 퇴직하고 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마지막 몇 주 동안 이분이 가장 많이 한 말이 뭐였을까요? 기타를 쳤어야 했는데 딱 이 한마디였대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지금 살고 계신 이 삶이 진짜 내가 원한 삶인가요? 아니면 누군가의 기대에 맞춘 삶인가요? 이미 지나간 건 돌이킬 수 없어요. 하지만 지금부터는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나답게 산다는 건 거창한 게 아닙니다. 오늘 점심에 내가 먹고 싶은 걸 먹는 것, 하고 싶었던 취미를 시작하는 것, 입고 싶은 옷을 입는 것, 가고 싶은 곳에 가는 것, 이런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나의 삶이 됩니다. 남의 시선은 어차피 바뀌어요. 오늘 나를 칭찬하는 사람이 내일은 비난할 수도 있고, 오늘 나를 비난하는 사람이 내일은 칭찬할 수도 있어요. 남의 시선은 바람과 같아서 방향이 수시로 변합니다. 그 바람에 맞춰 살면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게 돼요. 바람이 아니라 내 안의 나침반을 따라 사세요. 그게 나답게 사는 겁니다. 두 번째 후회입니다. 너무 열심히 일만 했던 것. 이건 특히 남성분들에게서 많이 나온 후회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성분들도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임종의 순간에 사무실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냈어야 했는데 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말을 한번 곱씹어 보세요. 죽기 직전에 회사에서 야근을 더 했어야 했는데 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대신 이런 말을 합니다. 아이가 자라는 걸 보면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냈어야 했는데, 아내와 남편과 함께 저녁 산책을 더 자주 했어야 했는데,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더 자주 찾아뵈었어야 했는데 우리 세대는 특히 일에 헌신한 세대예요. 가족을 먹여 살리려면 일해야 했으니까요. 새벽에 나가서 밤에 들어오고 주말에도 일하고 휴가도 제대로 못 쓰고 그게 가장으로서의 의무였고 책임이었습니다. 그건 맞아요. 잘못한 게 아닙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 시간 동안 놓친 것들이 있어요. 아이의 첫 걸음마를 못 본 아버지, 아이의 하계회에 한 번도 못 간 어머니, 배우자의 생일에 회사 야근을 한 날, 부모님이 편찮으신데 출장을 간 날, 그때는 어쩔 수 없었다고 생각했어요. 일을 해야 하니까. 하지만 그 순간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인생을 유리잔에 비유하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교수가 학생들 앞에서 큰 유리잔에 골프공을 넣었어요. 가득 찼죠. 그 다음에 조약돌을 넣었어요. 골프공 사이사이로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모래를 넣었어요. 조약돌 사이로 들어갔어요. 마지막으로 커피를 부었어요. 모래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교수가 말했어요. 골프공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다. 가족 건강 사랑하는 사람들. 조약돌은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들이다. 직장 집차. 모래는 나머지 사소한 것들이다. 만약 모래를 먼저 넣으면 골프공과 조약돌이 들어갈 공간이 없어진다. 우리 대부분은 모래를 먼저 넣고 살았어요. 일, 승진돈, 이런 것들로 유리잔을 채우느라 정작 골프공인 가족과 건강과 사랑을 넣을 공간이 부족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순서를 바꾸세요. 골프공을 먼저 넣으세요. 오늘 저녁 가족에게 전화하세요. 이번 주에 오랜만에 배우자와 산책하세요. 이번 달에 부모님이 계시다면 찾아뵈세요. 이미 퇴직하셨으니 일은 더 이상 핑계가 될 수 없어요. 지금이야말로 놓쳤던 골프공을 유리잔에 넣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세 번째, 후회입니다.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한 것.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의 가슴을 찌르는 후회예요. 사랑한다, 미안하다, 고맙다. 이 세 마디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말이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감정을 표현하는데 익숙하지 않아요. 사랑한다는 말은 쑥스럽고, 미안하다는 말은, 자존심 상하고 고맙다는 말은 뭔가 약해 보이는 것 같고, 그래서 마음에 담아만 둡니다. 언젠가 말해야지, 언젠가 표현해야지. 그런데 그 언젠가는 오지 않아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납니다. 브로니 웨어가 돌본 환자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한 게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난다. 매일 같이 살면서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왜 말을 안 했을까? 이분은 그 말을 하지 못한 게 인생에서 가장 큰 후회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속에 담아둔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가 어떤 보석보다 값지다는 것을 사람들은 마지막에야 깨달아요. 우리 세대 남성분들이 특히 이런 후회를 많이 하신다고 합니다. 평생 강해야 한다고 배웠으니까요. 남자가 울면 안 되고 남자가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되고 그래서 감정을 꾹꾹 눌러왔어요. 아내에게 고맙다는 말 대신 밥은 먹었어 이 한마디로 끝. 아이에게 사랑한다는 말 대신 공부 열심히 해라 이 한마디로 끝. 부모님에게 감사하다는 말 대신 건강하세요 이 한마디로 끝. 그런데 여러분, 말하지 않은 감정은 전달되지 않아요. 내 마음속에 사랑이 가득해도 표현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몰라요. 행동으로 보여주면 되지 않느냐고요? 물론 행동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말에는 행동이 줄 수 없는 힘이 있어요. 사랑해라는 세 글자가 귀에 들어오는 순간 사람의 마음이 녹아요. 그건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힘입니다. 특히 부모와 자녀 사이의 표현이 중요해요.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면 지금 당장 전화하세요. 어머니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해요. 이 한마디만 하세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 한마디만 하세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이 말을 해야 합니다. 돌아가시고 나서 영정사진 앞에서 우는 건 늦은 거예요.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아, 딸아 사랑한다. 네가 내 자식이어서 정말 행복하다. 이 말 한 번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요? 배우자에게도요. 오래된 부부일수록 표현을 안 해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요. 하지만 당연한 건 세상에 없습니다.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맙다.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행복했다. 이 말 한마디가 부부 사이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어줍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건 약한 게 아닙니다. 강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이 끝나면 한 사람에게만 진심을 표현해 보세요.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문자 한 줄이면 됩니다. 고맙다, 사랑한다, 미안하다. 이 중에 하나만 골라서 전해보세요. 네 번째 후회입니다. 소중한 사람들과 연락을 끊은 것, 오래된 친구들과 멀어져 버린 것. 이것도 많은 분들이 마지막에 후회하시는 것 중 하나예요. 여러분, 학창시절 친구들 생각나시나요? 함께 울고 웃고 꿈을 이야기하던 그 친구들, 직장에서 만나 고생을 나누던 동료들, 동네에서 아이들 키우면서 허물없이 지내던 이웃들. 그때는 그 관계가 영원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둘 멀어졌습니다. 이사를 하면서 안 보게 된 친구, 직장을 옮기면서 연락이 끊긴 동료, 바쁘다는 핑계로 한 번, 두 번 모임에 안 나가다 보니 어느새 완전히 멀어진 사이. 그리고 세월이 흘러 지금 돌아보면 진짜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로니 웨어가 만난 환자 중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바빠서 친구를 못 만난 게 아니라 친구를 만나는 게 중요하다는 걸 몰랐다. 일은 나를 대신할 사람이 있지만 내 친구를 대신할 사람은 없다. 이 말이 참 아프지 않으세요? 우리는 일이 바쁘면 친구와의 약속을 먼저 취소합니다. 가족 일이 생기면 친구 모임을 빼고요. 항상 친구가 후순위예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친구의 가치가 점점 커져요. 배우자를 먼저 보낸 후에 자녀는 멀리 있고 홀로 남았을 때 위로가 되는 건 오래된 친구입니다. 같은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같은 노래를 알고 같은 추억을 공유하고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게 있어요. 이건 새로 만난 사람과는 나눌 수 없는 거예요. 오래된 관계만이 가진 깊이입니다. 실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정 선생님이라는 72세 남성분이 계셨어요. 퇴직 후에 건강이 안 좋아지시면서 바깥 활동이 줄었어요. 예전에 함께 일하던 동료들과도 점점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어느 날 고등학교 동창 모임 연락이 왔는데 갈까 말까 고민하시다가 그냥 가셨대요. 거기서 40년 만에 만난 친구가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던 친구. 서로 머리가 하얗게 새고 주름이 가득한 얼굴로 마주 앉았는데 이야기를 시작하니까 순식간에 17세로 돌아간 것 같았대요. 학교 뒷산에서 놀던 이야기, 선생님 흉내내던 이야기, 좋아하던 여학생 이야기. 2시간을 쉬지 않고 웃었대요. 정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날 40년을 한꺼번에 돌려받은 기분이었다. 왜 이 친구를 40년 동안 안 만났을까 하고 후회가 됐다. 여러분, 지금 떠오르는 얼굴 있으시죠? 오래 만나지 못한 그 친구, 연락이 끊긴 그 동료, 멀어진 그 이웃. 지금 연락하세요. 내일이 아니라 오늘이요.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카카오톡 한 줄이면 됩니다. 야, 오래간만이다, 잘 지내? 이 한마디면 충분해요. 관계는 식물과 같아서 물을 주지 않으면 시들어요. 하지만 시든 식물도 물을 주면 다시 살아나듯이 멀어진 관계도 연락 한 번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5번째 후회입니다. 스스로 행복을 선택하지 못한 것. 이건 5가지 중에서 가장 깊은 울림을 주는 후회예요.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왜 행복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왜 참기만 했을까? 왜 내가 행복해도 된다는 걸 몰랐을까? 이게 무슨 뜻일까요? 행복은 찾아오는 게 아니라 선택하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조건으로 생각합니다. 돈이 이만큼 있으면 행복할 거야. 자녀가 성공하면 행복할 거야. 건강만 하면 행복할 거야. 집이 좀 더 넓으면 행복할 거야. 이렇게 조건을 달아요. 그런데 이상한 건 그 조건이 충족돼도 또 새로운 조건이 생긴다는 거예요. 1,000만 원 모이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모이고 나면 2천만 원이 있어야 행복할 것 같고, 아파트를 사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사고 나면 더 큰 아파트가 있어야 행복할 것 같고, 조건은 끝이 없어요. 조건을 채우면서 행복을 쫓으면 평생 행복해지지 못합니다. 행복은 조건이 아니라 태도예요. 같은 상황에서도 행복한 사람이 있고 불행한 사람이 있잖아요. 작은 원룸에서 살면서도 매일 웃는 사람이 있고 큰 집에서 살면서도 매일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차이는 환경이 아니라 그 환경을 바라보는 눈이에요.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컵에 물이 반쯤 있어요. 어떤 사람은 반밖에 없네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반이나 있네라고 해요. 물의 양은 같은데 보는 사람에 따라 부족으로 보이기도 하고 충분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임종을 앞둔 분들이 후회하는 건 행복할 수 있었는데 스스로 행복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남의 눈치 보느라 내가 좋아하는 걸 못하고 체면 때문에 하고 싶은 걸 참고 불필요한 걱정에 사로잡혀 오늘의 기쁨을 놓치고 이런 식으로 행복을 미루다가 결국 한 번도 행복하지 못한 채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은 나중에 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선택하는 거예요. 오늘 뭘 하면 기분이 좋을까? 오늘 누구를 만나면 즐거울까? 오늘 어디를 가면 마음이 편할까? 이런 작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그 답대로 사는 것, 그게 행복을 선택하는 겁니다. 내가 행복해도 되나 하고 망설이지 마세요. 여러분은 행복해도 됩니다. 아니, 행복해야 합니다. 그건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나의 권리예요. 평생 남을 위해 사셨잖아요. 이제는 나를 위해 행복을 선택하셔도 됩니다. 자, 5가지 후회를 모두 들여다보았습니다. 첫째, 나답게 살지 못한 것. 둘째, 일만 너무 열심히 한 것. 셋째, 감정을 표현하지 못한 것. 넷째, 소중한 사람들과 멀어진 것. 다섯째, 행복을 선택하지 못한 것. 이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무거우실 수 있어요. 나도 이미 많은 걸 후회하고 있는데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후회는 과거에 머물지만 깨달음은 미래를 만듭니다. 지나간 건 돌이킬 수 없어요. 그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다르게 살 수 있어요. 그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아직 살아있잖아요. 숨을 쉬고 있잖아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시잖아요. 그건 여러분에게 아직 시간이 있다는 뜻이에요. 후회를 줄일 수 있는 시간, 다르게 살 수 있는 시간,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시간, 행복을 선택할 수 있는 시간, 오늘부터 바꿀 수 있는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오늘 하루 한 가지만 나를 위해 하세요. 먹고 싶은 거 먹고 가고 싶은데 각오하고 싶은 거 하세요. 매일 한 가지씩만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지시면 나답게 사는 삶이 시작됩니다. 둘째, 오늘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전화하세요. 그리고 3마디 중 하나를 말하세요. 사랑한다, 고맙다, 미안하다. 한마디면 돼요. 어색해도 괜찮아요. 그 어색함 뒤에 오는 따뜻함이 어색함의 100배입니다. 셋째, 오래 만나지 못한 친구에게 연락하세요. 야, 잘 지내? 보고 싶다. 이 한마디면 됩니다. 끊어졌던 관계의 줄을 다시 잡는 거예요. 넷째, 오늘 밤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아주 작은 것이어도 좋습니다. 이 습관이 쌓이면 행복을 선택하는 사람이 됩니다. 다섯째,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그동안 애썼다. 고맙다. 나는 충분히 잘 살아왔다. 이 말이 여러분 자신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긴 시간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대단한 분이에요. 삶에 대해 이렇게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셨다는 것 자체가 이미 변화의 시작이니까요.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죽기 전 가장 후회하는 5가지. 첫째, 남의 시선에 갇혀 나답게 살지 못한 것. 둘째, 너무 열심히 일만 했던 것. 셋째,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한 것. 넷째, 소중한 사람들과 연락이 끊긴 것. 다섯째, 스스로 행복을 선택하지 못한 것. 하지만 기억하세요. 이건 과거의 후회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미래를 위한 나침반이에요. 이 5가지를 알았으니 이제 같은 후회를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얼마나 빨리 달렸는가가 아니라 어디를 향해 걸어갔는가가 중요해요. 그리고 여러분은 오늘 그 방향을 알게 되셨습니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의 손을 잡아주세요. 눈을 보고 따뜻하게 웃어주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도 말해주세요. 그동안 정말 애썼다. 고맙다. 나는 충분히 잘 살아왔고 앞으로도 잘 살아갈 것이다.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숨을 쉬고 있는 바로 오늘 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좋은 날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나이 들어 진짜 행복한 사람들의 공통점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분들에게는 놀라운 공통점이 있어요. 그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남은 모든 날들이
가장 아름다운 날이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